여러분이 다 아시는 세계적인 그 클럽이 있어요. 로타리 클럽이라고요. 100년 전에 4명의 사람이 모여서 로타리 클럽을 시작했어요. 그 구성원이 양복 재단사, 변호사, 그리고 의사, 한 사람은 석공, 이 4사람이 모여서 이 세상을 우리가 바꿔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모임이 지금은 전 세계 1000만 명의 멤버가 있고 소아마비를 전 세계에서 없애버린 어마어마한 사회단체로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게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4명이 모인 모임의 발족식보다 더 의미가 깊은 자리라고 저는 감히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한자에 대한 원래의 뜻과 그 근본을 설명해 주실 분을 모시고 공개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김봉환 선생님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자 교육 지도사 자격 능력 1급 과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 역경이라는 책과 우편을 17년간 공부를 하셔서 오늘의 깨달음에 이르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시간을 마련해 주실 김봉환 선생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김봉환입니다. 우선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박한순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진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김봉환입니다. 그 이름이 보면은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이건 우리 항렬이에요. 농긴가의 이제 27세전 항렬입니다. 이게 한자가 한수 한자, 나라 한자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 봉자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한자가 항렬로 돼가지고 어떤 제한을 받는 것도 마음이 굉장히 안 들었습니다. 근데 김봉환 이름으로 58년째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자를 알고 보면요, 정말 극과 극의 이름이에요. 두 글자의 조합이에요. 요거는 정말 천하의 상놈들이고, 요거는 천부에 쓰던 문장이 봉황입니다. 예전에 어마어마한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 집단을 천부라고 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쓰던 문장이 봉이었고 황이었습니다. 암수죠. 근데 이분이 요거는 이제 암컷 봉자고 요건 수컷 황자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요 설명을 이제부터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뭘 해드리려고 하면은 제 이름은 아주 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여태까지 쓰고 있는 건 아마도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런 이름을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한테 가장 귀한 건 시간이죠. 그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했다 이렇게 오셨는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뺏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가치 없는 학문 같으면 배울 필요 없죠.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라면 배워야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제가 가진 학문이 뭔가를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고전이라고 하면요, 고전이라고 하면은 오래를 보자의 법전자죠. 아주 오래도록 법이 되었다라는 게 고전입니다. 그럼 이 장르를 보면은 참 많이 있죠.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용비어천가라든가 황조가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공무도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고전에 속한데 우리 고전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 고전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처럼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 무슨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런 것들은 중국의 고전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중국의 고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한 가닥은 우리의 고전이 아니라 중국의 고전인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데 중국에도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학문이 있었죠. 학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가도 있고, 도가, 유가,
묵가, 수도 없이 많은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통 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공부를 하면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묵가나 도가나 이런 잡학에 빠지지 않고 아주 정통의 유학을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정통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학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학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공자죠. 공자입니다. 공자가 신처럼 받들었던 게 3대죠. 3대인데 하상주입니다. 들어보셨죠? 하상주. 하나라. 그 다음에 상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이 3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가 정통 유학을 근간을 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중국이. 아주 정통 유학을 근간으로 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공자가 그때 이 하상주가 무너지던 시점의 인물이죠. 이분의 제자가 정자, 자하,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같은 정통 유학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성파라고 합니다. 내성파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자아는 숭례파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예를 숭상한다는 거죠. 예를 추종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자기 내면 세계의 각성을 통해서 외부에 적응해 나가는 걸 갖다가 내성파라고 합니다. 이분의 제자는 맹자. 이분의 직계 제자가 맹자죠. 공자의 손자인 또 자사도 있고요. 자사가 있고 자사의 제자가 맹자죠. 저는 이쪽 계통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숭례파의 예에 치우치는 학문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성균관이나 보면은 그 의식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죠. 실력보다는. 그래서 그쪽 학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쪽에 내성파 나는 이제 자기 탐구를 주문하는 학문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쯤에서 중국의 당나라 때요. 한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이제 삼국시대를 거쳐서 그 후대에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당나라에 당송 팔대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나라, 송나라 때 팔대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유를 비롯해서 주희, 주자, 무슨 정자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8명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당송 팔대가라고 해요. 그 팔대가 중에 가장 우두머리를 차지한 사람이 한유라는 사람이에요. 한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비3대 양한 지서라면 불감독하다고 또 문장이 길어서 안 쓰겠는데 비성인 지지면 성인의 뜻이 아니면 불감존이라 마음에 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3대와 양한의 학문이 아니고서는 나는 그냥 쳐다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인의 뜻이 아니면은 그 또한 말씀 자체를 마음에 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저희가 깔려있냐면 도가와 묵가 사상 같은 이런 잡학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그 글이에요. 이게 이제 3대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하상주를 이야기하는 거고 양한이라면 전한 후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전한을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꺼낸 겁니다. 이 한이 누구냐면은 내가 아까 천하의 나쁜 놈들이 한이라고 했죠. 근데 이 한대가 이 3대의 영향을 받아서 양한이 동중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도가의 사상, 묵가의 사상들이 황노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들이 아주 천하를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동중서라는 인물이 공자가 쓴
춘추를 읽고서 그 황제한테 고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건간을 이 유학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국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생각이. 그리고 태학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되는데 태학이라고 설립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중국은 이 약 한 2000년, 3000년 가까이가 이 유학을 정통 유학을 근간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한나라가 그 가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동중서라는 인물이. 그런데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그 정통 유학을 근간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국왕에게 시작을 했고, 이 나라는 우리의 천부는 우리가 천부인데 이제 그 설명을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우리의 천부는 전부 이 문화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장하는 학문이 뭐냐면은 이제 그때 3대와 이 양한에 있었던 그 유학을 근간으로 해서 탐구한 학문인데, 자, 이제 책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3대와 양한을 중심으로 해서 다스리던 건데, 그들이 한자라고 하죠. 이제 한자 옥편이죠, 이거죠. 이걸 한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자가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문장이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제 학문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건가 하면은 예전에 왕양명 같은 경우는 경물치지 같은 걸 두고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뭐 그걸 또 그 다음에 주장을 양명학이라고 하고, 주자의 또 이기론 같은 것, 성리학을 이제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주작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학파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학문은 천부의 곳간에 있던 학문이라 해서 천부학이라고 공식적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제 천부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학문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이 천부학이 어떤 건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이 주돈이라는 학자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돈이? 네. 이 사람도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이죠. 이 글이 그 유명한 고문진보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애련설이라고. 애련설, 나는 연을 사랑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거 제가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고 이제 뭘 설명하려고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수륙초목지와 가해자 신분인데, 땅에나 무태나 물에나 무태나 정말 사랑할 만한 꽃이 너무나 많다. 신분인데, 진도연명은 도계국하고 진나라 도연명은 유독 국화를 좀 사랑했었고, 자의당내 이시조선 이세민, 당나라 이세민이죠. 당의 시족 이세민이죠. 자이 이세민의 당나라 이래로 세인들은 심에 모란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모란을 굉장히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여독 애련자니, 나는 유독 연을 사랑하니, 내가 주돈이죠. 나는 유독 연을 사랑하니 출원이 불영하고, 진흙탕에서 나왔지만, 진흙니자죠. 진흙탕에서 나왔지만은 불영하고, 그 진흙에 물들이지 않고, 탁 청경이 불영하고, 시설탁 시설천자죠 이제. 예, 늘 찰랑거리는 물에 몸을 씻고 있는, 연애 물에 담겨 있죠. 그런데도 불영하고 요염하지 않고, 이건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이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여인의 목소리, 목음하는 소리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빗대서 설명한 겁니다. 늘 몸을 물에 씻지만은 요염하지 않고 중통외지가 연대가 안이 비었습니다. 안은 비었는데 중통, 안은 비었는데 외지가 그 외가는 곧고 불만 불지라. 가지도 없고 넝쿨도 없고, 넝쿨만 짜고 가지 짓자죠. 연이 가지도 없고 넝쿨도 없죠.
학문익청하고 이 부분 잘 봐주십시오. 학문익청하고 정정정식 가원간이 불가설하는 거예요. 향기는 멀리 있지만 더욱 청아하고 정정정식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꼭그다 정자가 서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가원간이 불가설하느니라. 내가 바라보는 건 가하지만은 불가설하느니라. 내가 가까이 가서 어루만질 수 없다. 설환이라는 희롱하는 거죠. 완구할 때 쓰는 완자입니다. 희롱하는 거죠. 근데 너 예쁘구나라고 연꽃을 쓰다듬을 수가 없어요. 왜냐? 진흙밭에 있거든. 저 멀리. 향기는 청하에서 멀리서 날아오지만은 내가 바라볼 꽃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서 희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온간이 불가설하느니라. 국화지 은일자예요. 국화는 은자의 꽃이고 모란지화는 부기의 꽃이고 연지화는 군자지화. 연꽃은 군자의 꽃이다. 국지애자 도선유문하고 국화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연명이회에 들어본 지가 드물고 연지의 동여자 하인이 있고 연꽃을 사랑하는 나와 같은 자 누구냐? 모란지의 의호중원이라. 모란꽃을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 부기를 사랑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왜 이 글이 우리 글이고 이 글이 우리가 지은 글이라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지금 쓴 거예요. 그 이 문장의 이면에 보면 우리가 어떤 면이 있냐면 지금 저 몇 분이 이제 강의를 청강을 오셨는데 향원익청이라고 했죠. 향기는 저 멀리 있는데 이제 청하게 들려온다라는 거죠. 가원간이 불가설하느니라. 멀리 있지만 내가 만지고 희롱할 수는 없어요. 불가에서 정토라는 말을 씁니다. 가장 가까운 이제 죽어서 이르는 데를 정토라고 하죠. 이제 사바세계를 떠나서 이제 죽어서 이룰 수 있는 그 정멸위락, 내가 죽어서 온전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게 정토라고 해요. 불가에서 정토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학문을 우리가 지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학문을 두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꽃이 진흙밭에서 나죠. 그 진흙벌이 굉장히 깊습니다. 생각 들어가 보면. 저는 연밭에서 일도 해본 일이 있거든요. 근데 뻘이 굉장히 깊어요. 근데 함부로 들어갈 때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접근을 쉽게 해주질 않아요. 꽃 자체가.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그게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어요. 그 향기 또한 그렇게 청하고 멀리서까지 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학문이라는 것이 정토와 같은 거 아닐까? 우리가 정말 가까이 범접도 못 해본 그런 정토, 죽어야 이룰 수 있는 그런 정토가 아닐까? 설령 여기 연이 피는 데처럼 진흙밭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사람들의 접근을 쉽게 허락을 안 하죠. 사람의 접근을 허락을 안 하니까 좋죠. 그래서 우리만이 그 정토를 지금 들여다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아무도 그 영역을 들어갔던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제 박한순 박사님이나 우리 김성래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집사람이나 내 이 연구를 하면서 17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전에 들은 사람들이 이 영역을 아는 사람들이 다예요. 사실 오늘이 이 천박의 첫 번째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히 여기가 정토일지 정말 진흙밭일지는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문장은 좀 쓸 데가 있어서 안 지우고 그냥 두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문을 하면 학문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애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학문을 하면 학문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분명히 됩니다. 어떤 우리가 의심을 가졌으면 그 의심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답을 주놓을 수 있는 것이 학문이에요. 근데 또다시 의문부호를 붙이고 또다시 의문부호를 붙이는 건 학문이 될 수 없어요. 난 그렇게 학문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의문사항이 있어도 좀 분명한 답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이렇게 오늘날 가난하게 사는지,
내가 왜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는지, 왜 집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지, 왜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이런 대접을 받는지, 우리 아이가 공부가 이렇게 열등한지,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전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거는 깨닫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문은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저를 부를 때 도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선비사자를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는 스승사로 하시죠. 이렇게 쓰시죠. 네. 같은 말이에요. 도사입니다. 제가 도사예요. 그런데 도사도 종류가 많죠. 아까 그 원장님처럼 또 장례 문화를 저기 이끄는 도사도 있고, 또는 장례 문화 중에 풍수학이라고 있죠. 제가 이제 그런 책도 이제 공부를 좀 해봤는데, 풍수학도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인자수지라는 걸 제가 제 공부를 가지고 해봤어요. 그 풍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봤고, 그쪽은 그쪽이 도사가 되겠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도사라는 건 도를 모르고는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사가 길 모르는 도사가 길 인도에다가 장님한테 끌려가서 개골차게 박히는 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도사는 길을 분명히 알아야 도사라는 거죠. 길 도차잖아요. 그죠? 근데 도가 뭐냐고 그러면. 도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도를 알아야 도로 길을 가르쳐 주죠. 근데 지금 세상에는 참 선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이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사는 길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도가 뭐냐? 여덟 팔자와 요거와 요거의 조합이 된 글자예요. 그리고 요거 합하면은 길도자가 되는데, 이 도사가 뭐냐면은 이 진설을 만든 사람이,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글자를 만든 사람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 숫자죠, 이게. 머리 숫자죠. 이 사람이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이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을 밝히고 거듭 생각해서 받들고 간다는 게 도자예요. 근데 이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받들고 가야 되는 게 도입니다. 이분들이 가르침을 받들고 가는 게 도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를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건 인문학이죠. 인문학입니다. 사람에 관한 학문이죠. 그럼 사람을 인도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이 풍수학을 연구한 사람이나 그 다음에 기술을 연구한 사람이나 이런 도 가지고 사람을 인도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이 풍수학을 가르친 죽은 사람이나 인도하는 것이고, 또 기술을 가르친 사람은 공장에서 생활수단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되지만은, 공적으로 인간이 갈 길은 인간을 학을 연구한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선비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그게 이제 선비입니다. 선비 말씀 많이 들어봤죠? 거기다 꽂지 마시고 밑에다 앉으시는 거지. 아니, 계속 말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선비 말씀 많이 들어봤었죠? 이제 늘 듣는 이야기가 그런다. 나는 선비가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난 선비가 되길 바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천부학을 연구를 하기 전에는 선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타인의 삶의 지침을 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선비다라고만 설명을 했다고요. 그런데 선비가 뭐냐면은 이 소우자죠.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 해드릴 텐데, 소우자는 이제 그 천부의 왕자 견우의 젊은 시절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게 그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소우자가 여기도 보면 소우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하나 나왔죠. 모란할 때 나오는
모란. 요 소자 붙었잖아. 모란. 이게 모란이라는 게 되게 이상하죠. 이 사연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소우는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그 천부의 왕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건 어진 사람 인자죠. 그죠? 어진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앞서서 이 문화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어진 사람 인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죠. 이 사람이 인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10,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정확히 계산을 대충 계산해 보면 9,300년 전의 인물인데 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 글자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인 면이 또 뒤를 잇고 또 장손자인 제가 제임이죠. 이름 제임입니다. 제임이 그 뒤를 이어서 3대에 걸쳐서 이 진서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 글자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정명을 이제 해드릴 겁니다. 이제. 근데 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참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이분이 양쪽 발 뒤꿈치 인대를 다 잘려가지고 평생 걸을 수가 없었어요. 20살 때. 양쪽 인대가 다 잘려서 평생을 다리를 이렇게 묶고 다녔어요. 그런 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머리였어요. 그 사연도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다리가 없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유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에 인자를 여기다 붙여서 어진 사람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람 인자가 있죠. 이렇게. 자기 다리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기대지 않으면 못 써요. 그래서 자기한테 기댄 사람 남한테 기댄 걸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를 표현을 하고 또 요거는 자신을 뜻하는 거고 여기는 자신의 아내 아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직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글자를 이렇게 짓고 다시 자신의 이름에 음을 붙여서 또 인이라고 했죠. 또 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글자를 자기의 상황을 설명한 글자를 다 만들고 자기의 이름을 뜻한 글자를 음을 다 붙여준 거예요. 글자가 대충 음과 혼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건데 진서가. 그래서 선비라는 건 뭐냐면은 이분의 젊은 시절에 때부터 이분이 불구가 되는 이 시점에서 앞서 나가면서 세상 문화를 주도했다고 해서 먼저 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 빗자는 보면 똑같이 여기에 나오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점이 하나가 돼 있죠. 요건 다리가 없는 자신을 표현한 거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어둠 속에 일점 불꽃처럼 빛난다는 게 비수빗자예요. 여기가 뭘 뜻하는 건가 하면은 자신의 행적이 불꽃처럼 빛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닌 문화라는 거나 자신이 영향을 받아서 성장한 아들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 선비는 결국 뭐냐면 환인천재와 그의 아들, 내 아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선비가. 선비가 뭔지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네. 이분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학문인데, 자, 이 설명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선비 유자하고 선비 사자죠. 같은 개념의 글자가 됩니다. 보십시오. 사람 인자인데 자신의 나 누구한테 기댔다라는 이야기죠. 비우자죠. 자, 하늘이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천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바세계, 그러니까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스리지 않는 영역에 뭘 내려줬죠. 근데 이건 가루입니다. 아주 많은 것들을 음양 이런 거예요. 많은 것들을 내려준 거예요. 마치 비가 내리듯이 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환인천재라는 분이 세상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들을 이제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가 왔다 해서 하늘에서 비가 세상을 적시듯 하다 해서 비우자가 된 겁니다. 자, 말열 이자죠.
요건 말리엘 이자죠. 요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요 글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오펜에서 다 중국 애들 다 지어버린 글자인데, 뜻을 지어버린 글자인데, 요것이 적재, 전재, 환인천재, 셋째 아들을 뜻하는 문자입니다. 요 글자가. 얼굴 면자도 이게 나오죠. 아까 길도자도 이게 나오죠. 이렇게. 중요한데 보면 여기 다 이제, 그냥 이분의 뒤를 이어서 이분이 뒤를 이었다라는 뜻이 이거 이을 이자인 거예요. 여기다 보면 그래서 가원간이 불가스라느니라 이자 요런 나오죠. 그래서 문장을 연결할 때에서는 부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선비가 뭐가 이 선비자 결국 뭔 뜻이 되면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사람인데 비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하늘 전체가 지식을 내려주고 그걸 또 이어서 대를 이어서 후대가 연결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선비예요. 그러니까 적재면과 환인천재를 뜻하는 글자가 되는 거죠. 똑같은 글자죠, 아까. 자, 선비사자죠.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진서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요 책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기호가 있어요. 11가지 기호가 있죠. 기호가 11가지가 있는데 그 11가지를 갖고 글자를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저 문장을 쉽게 해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원칙을 제가 알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문장이 쉽게 해석이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단 말이니까. 근데 이 문장의 구조를 갖다가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읽었기 때문에 이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선비사자가 뭐냐면은 땅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 음양이죠. 태극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근공감리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이게 글자를 쓸 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얘가 떨어진지 붙어있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볼 뿐이지 구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흑토자도 비슷한 글자 흑토자도 있죠. 똑같잖아요.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근데 뭔가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분이 된다고요. 왜 구분이 되냐? 이분의 생각을 읽으면 구분이 돼요. 뭐냐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 글자는 상황에 해보면은 요게 음인지 요게 양인지 여기 흑토자는 요게 양인지 요게 음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 선비라고 이제 주석을 달아놨어요. 여기 땅이라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자, 이건 왜 땅일까? 자, 이게 열십자는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왜 죽었냐? 씨앗이 땅 속에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양이잖아요. 양이 씨앗이죠. 아버지고 씨앗이고, 양이 씨앗이잖아요. 양이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양이 땅 속에 있어. 요 씨앗이 이렇게 쭉 올라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땅을 뚫고 씨앗이 땅 속에서 이게 위가 이게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음이 되는 거죠. 분명하죠? 씨앗이 땅 속에 있다가 뚫고 올라온 겁니다. 그게 흙이죠. 흙은 모든 씨앗을 다 품어서 땅 속에서 발화시켜서 그 씨앗 자체는 죽으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죠. 그게 흙이잖아요. 그게 흙이죠. 선비는 뭐냐? 인간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이치를 깨뜨린 사람이에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글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듯 하늘의 이치를 깨뜨리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선비의 길이라는 거죠. 제가 장담컨대 제가 만약 20대 30대 때 이 천부학을 알았다면 저는 아마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왜 그러는지 그건 이제 입증이 될 겁니다. 이제 보지만 않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60이 다 됐어야 이제 천부의 학문에 입문을 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게 자꾸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뭘 설명을 할까 하고
노트에다 이렇게 적어왔는데 결국은 이것들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설명할 까 이렇게 해왔는데 우선 이제 이 책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책은 제가 10년 전에 이제 공부하던 책인데 이제 논어 집주라는 거예요. 10년 전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주위에 논어 집주래가 주위가 전체적으로 주석을 달면서 이 논어를 공부를 하기 굉장히 쉽게 한 거예요. 논어 그리고 또 대학은 대학 집주라고 해서 주위가 주석을 달아서 또 우리가 그만큼 학문에 접하기 쉽게끔 해주고 중용도 마찬가지로 사세에 대한 집주서를 다 다루는 게 주입니다. 송나라 대학자죠. 그 주자학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공부하던 거 여기는 내가 뭐 인용할 게 있어서 제가 들고 왔던 거.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공부를 하는 데서 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책은 요즘 세상 좋아서 돈 주고 안 사도 인터넷에 이렇게 프린트해서 쓰면 돼요. 근데 여기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처음에는 엄청 많이 이렇게 막 해석 다르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나중에 중간 쭉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냥 읽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지는 거야, 이제. 하나도 안 해도. 거의 이제 모르는 글자만 한간히 이제 찾아서 이렇게 쓴 거 외에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내가 한 것보다가 월등히 빨라지겠죠. 첨부의 학문을 알게 되면. 이런 책들 해석하는데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논어고, 요건 앞으로 우리가 쓸 교재인데, 제가 필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필사를 한 건데, 요건 지금 한 개만 갖고 왔는데, 예전에 내가 시청의 공무원들 가르칠 때, 이제 글자들을 하도 뒤죽박죽을 못 쓰길래, 내가 필사를 해가지고, 요걸 보면서 눈에라도 글자의 모양을 좀 익히라 해서 필사를 했던 거예요. 요거를 대학, 중용, 명심보감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교재로 이제 택할 겁니다, 앞으로. 근데 필사라는 걸 제가 책을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편집장은 거의 끝나가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건 5편이고, 요거는 이제 사서 5경 중에 정통 유학의 제일 마지막에는 주역이란 책이에요. 주역이란 책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5편이에요. 5편인데 여기 한 8,000자 정도가 실려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알 필요도 없고요. 8,000자만 알면은 이제 거의 다 안다고 보는 건데, 실제 내가 아는 한 3,000자 정도만 알게 되면 더 이상 한자 공부는 안 해도 그 뜻은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한자에는 의미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는 중국에서 자신들이 이게 1961년도 내가 태어나던 해 나온 책이니까 꽤 오래된 책이죠. 여기 책 제목은 뭐냐면 한자 연변 500예라고 500글자를 이렇게 해서 이거는 상형 문자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건가 내가 이제 그거부터 이제 증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그걸 이제 증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우리가 뭘 잊어버리고 우리가 왜 이걸 진실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 그걸 알려면 그러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자의 역사를 볼까? 첫째, 공자의 역사를 볼까? 둘째,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마천. 들어보셨죠? 사기를 쓴 중국 최고의 고전이라고 하죠. 사기의 저자죠. 세 번째가 이 설문해자를 쓴 옥편의 근간이 되는 설문해자를 쓴 허신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의
문자 이거 맞나요? 설문해자를 쓴 허신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세 사람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공자는 춘추필법이라는 게 있죠. 들어보셨나요 혹시? 공자가 춘추를 쓸 때 춘추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존하양입니다. 화하는 자기들 중화는 존중하고 우리 동의할 때 있자죠. 이는 배척한다. 춘추를 서는 원칙이었었어요. 춘추를 서는 원칙이었습니다. 자, 자기의 중화는 존중을 하고 우리 동의는 배척을 한다. 둘째, 상내약외죠. 자신 국내의 일은 상세 기록을 하고 국외의 기록은 성글게 대충 기록을 한다. 세 번째, 두 번째요. 근데 이제 춘추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춘추필법을 그렇게 쓰면서 역사 왜곡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공자가. 근데 아이러니하게 공자는 이러면서도 그 중화를 이끈, 중화 유학을 이끈 최고의 거두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괴리가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논어에 보면은 교원영생 선이란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이거는 공교한 말과 아주 아름다운 얼굴색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중에 인한 사람은 드물다라는 말이에요. 어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가 여기다 뭐라고 해놨냐면은 교자는 호야오, 공교하다라는 것은 남이 보기 좋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자는 선야오, 영이라는 것은 좋다는 뜻이고 사랑한다는 뜻이고, 호기원하고 선기세 가면은 그 말을 좋게 하고 듣기 좋게 하고, 선기세 그 얼굴빛을 보기 좋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꾸며서 지식의회 그 꾸밈을 바깥으로 드러내어서 무의열인 사람들 기쁘게 하는 데 힘쓰는 사람은 즉 인욕사의 본심지 등망이라. 이 사람은 본심이 이미 일그러져서 그 마음에 덕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인사 불박절하여, 성인이 이 말을 한 데 있어서 박절하지 않아서, 즉 그렇게 저는 선하지 드물다고 말한 것이지 사실은 즉 절무가지다. 우리는 그런 거에 절대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얼굴빛을 꾸미고 거짓을 정언하는 사람은 나쁘다는 거죠. 공자 자신이 말하니 한 말이. 근데 이 사람은 춘추에 보면은 자신의 조상이 되고 자신의 학문의 근간이 되는 모든 학문을 자꾸 줄여 없애고 나중에 왜곡을 해서 이 첨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을 했다고요. 이 첨부라는 것을 자신 늘 그랬거든요. 자신이 춘추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꿈에 나가고 싶은 하늘의 길은 나라, 천축을 가고 싶다고, 자기도 가보고 싶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서도 거기를 부인을 하고 역사서를 썼다라는 자체는 학자답지 못하다니까. 나는 공자의 학문을 배우고 그의 손자 자사의 학문을 배우고 그의 또 제자 맹자의 학문을 배웠지만은 공자를 그다지 존경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최초의 중국 역사의 왜곡은 이 공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천의 사기인데요.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은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후한 때 무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후한 때 황제죠. 정말 어려서 황제가 됐고 열정은 대단했고 그런 인물로 알고 굉장히 아름다운 인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첩이 있었는데 이시라는 첩이 있었어요. 첩이 있었는데 첩의 오빠가 이광희 장군이에요. 이광희 장군인데 이 사기가 써진 배경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된지 여러분들을 설명해 보셔야 돼요. 이광희 장군인데 이 자기 여동생의 뺑만 믿고 굉장히 거만을 떨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때 흉노라는 외세가 자꾸 침범을 해오니까 흉노를 이참에 손을 보자라고 이제 한 무제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광희가 나를 장군으로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럴래? 너 가서 한번 해봐 그러고 기마병 3만 원을 딱 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 오빠한테 공을 세우게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기마 3만 원을 내준 거예요. 근데 다 말아먹었어. 전쟁을 해갖고 무려 2만이라는 병사를 다 사거리 몰살시켰다. 그래서 폐잔병이 되고 떨렁떨렁 이제 돌아온 거야. 근데 이때 굉장히 이 유명한 그 장군부의 후손인 또 이런 생각이 나요. 장군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통적으로 아주 되게 뛰어난 무반의 집안이니까 그래서 폐하 저를 병사를 줘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토벌을 흉노적으로 토벌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인마는 그 부식이나 해갖고 보급대를 끌고 가서 이광희 장군이나 도와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탁탁 우기는 거야. 나는 전투병사를 주십시오. 나 가서 싸워야 된다. 근데 마지 못해 기병도 아닌 보병을 5,000원 준 거예요. 보병 5,000원 줬는데 이 장군이 나가서 정말 뛰어난 전술과 그 기세로 가지고 무려 적군을 2만 명을 해치워요. 그런데 정보가 새 나가고 고립이 돼서 포위로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한 무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짜증난 인간이잖아요. 자기 처남한테 좀 공을 좀 세우게 해줄랬더니 오히려 지는 가서 5천 가지고 2만을 해치우고 오고 여기는 3만을 줬더니 2만을 말아먹고 왔으니까 오히려 더 깎아내리는 거야. 이광희 장군도 깎아내린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놈을 전투에 패했고 항복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시키려고 해요. 이때 사마천이 태산형이라는 배설을 하고 있었는데 폐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적은 병사를 가지고 그 인고의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큰 공적을 세우는데 죽이시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 화무제가 이놈이 이것도 뭐야 그런 거야. 이놈이 이거 뭐야? 저놈 가도 그냥 추격을 이렇게 된 거야. 왜냐하면 가문에 미운 털 먹인 놈 자꾸 두둔하고 났으니까 그냥 죽여야 된 거야. 근데 이때 있잖아요. 그 제도가 있었는데 세 가지 벌금 50만 냥을 내거나 그리고 사면을 받거나 아니면은 궁형이라고 이제 불화를 까는 이제 거세하는 그 형벌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해야 되는 세 가지 법군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선비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도 세사령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어떻게 근보석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궁형을 택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쓰던 사기가 있었거든. 사기를
이어서 써야 되거든. 그런 책임 때문에 궁형을 택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린 여기서 하나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태사령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공무원으로 이야기하면 7급, 8급 정도 되는 하위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사마천의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위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전 회의를 할 때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나서서 껍쭉 나서서 이야기할 레벨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천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데 이 대통령이 주관해서 어전 국무회의를 하는데 거기 가서 동지방서기가 가서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 여기서 엄청난 거짓말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마천이 왜 옥에 갇혀서, 이거는 지금 이광희 장군하고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을 하려고 왜곡을 하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결국 거세를 당하고 그 압박을 못 이기고 역사 왜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 왜곡을 하기 전에 사마천의 사기에 오제복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제라고 들어보셨죠? 오제복이 들어보셨죠? 오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은 수인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오제복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수인시, 신농시, 황제, 헌엄. 들어보셨죠, 많이? 근데 요 이야기 내가 왜 미리 꺼내냐면,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어제 들어본 이야기죠. 환인하고 의미 똑같죠? 환인. 또 치우도 나옵니다. 치우 갑자기, 치우처럼. 치우도 나오고, 같은 인물로 나와요. 같은 동시대 인물로 나와요. 어제 본 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수인 보면 어제 들어본 이야기죠. 이 사람은 뱀이라고 나와요. 뱀인데, 뱀인데, 왜 뱀으로 나오냐? 아까 말씀드렸죠. 다리가 없는 분이었죠. 이분은. 뱀처럼 다리를 끌고 다녔던 분이죠. 그래서 뱀이라고, 뱀 형상으로 한 괴물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한 거예요. 자, 신농시죠. 이 사람은 소머리를 했다고 하고 나오는데, 온갖 독초, 입초를 다 구분해고 그 의학의 근본을 세운 사람이라고 하죠. 신농시라고 나와요. 근데 농사, 이 곡을 다스린 사람이 적재면이죠. 같은 인물이죠. 황제라고 나오는데 이 천부에 여기에는 보면은 이분의 이름이 뭐로 나오나 하면은 제임으로 나와요. 제임인데 들어보면 황제하고 또 비슷하죠. 그죠? 그 치우라는 것도 이제 이 사람은 치우는 무려 3,500년 정도 뒤의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상고에 9,300년, 이거 지금 약간 9,300년의 인물들인데, 이 치우는 빼고 9,300대에 걸친 9,300년 전의 인물들인데, 이걸 다 뭉뚱그려가지고 어제 본 게 한 시대 인물로 다 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지금 왜곡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 왜곡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허신의 설문회자인데, 여기 아까 사마천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듯이 너 이거 역사 왜곡할래 안 할래라고 한 무제가 아주 억지로 강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적 양심 때문에 못했죠. 하기 싫었죠. 그러니까 가둬놓고 죽을래 살래 그 생적을 하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거세까지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굴복을 해서 사기를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설문회자인데 허신이 같은 동시대 인물이에요. 또 한무제 때 인물이에요. 이 허신도 후한 때 인물인데, 이 사람도 이제 이 사람이 유일하게 이 책에 설명이 있는 책을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된 건가 하면 BC 250년에서 200년경에 이 천부가 망해요.
그 기원전 250년 경에 천부가 멸망을 합니다. 그것도 한나라의 또 무제의 손에서 망합니다. 한 무제 손에서 망해요. 망하는데 망하면은 우리는 그 망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 궁전에 있는 걸 뭘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 약탈을 하죠. 거기에 책을 한 권 갖고 갔는데 그것이 이 환인비기입니다. 그 책에는 지금 이와 같은 왜곡되지 않는 이 글자 하나하나의 설명이 다 있는 책이었었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 그 글자를 그 뜻을 다 이제 왜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예수 태어나기 한 25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인물들이에요 다. 근데 그때 왜곡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왜곡을 했냐면은 이제 이런 글자, 뭐 이런 글자, 되게 보면은 전부 똥대변이라고 해놨어. 똥대변이라고 해놨으니까. 근데 또 한편은 크다, 훌륭하다, 대단하다라고 해놓고 한편은 똥대변.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혹은 네이버에 이제 건장 들고 싶으면 네이버에 한자 사전을 이제 앱을 받아놓고 쓰시면 좋고. 찾아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천부의 임금을 뜻하는 글자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해놨습니다. 다 의미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원래 뜻은 그러니까 여기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그 천부의 임금을 뜻하는 글자들에는 그렇게 엉뚱한 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뒤집어 씌워놓고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이 진서를 지을 수 있는 이 글자를 지을 수 있는 그 조자의 원리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9,300년 전에 거의 대다수 글자들이 거의 다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한 해석은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인비기에 네? 그럼 이렇게 이 글자를 써놓고 이 글자에 대한 설명도 쫙 열 몇 가지가 있는데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글자도 뭘로 설명했을까요? 한글이에요. 그래서 한글이 세종대왕 한글 만들었다고 웃긴 소리하고 하자는 거야. 근데 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글자 만들었다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그게 문화가 권력이기 때문에 자신이 글을 만들었다라고 미개한 백성들한테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옥편과 이 역경의 상관관계와 여기에 이들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지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은 딱 보니까 아니불자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아니불자는 이렇게 보면은 풀 속에 이렇게 씨앗이 땅 속에 이렇게 있는데 뚜껑을 위에 이렇게 덮여져서 씨앗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상형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땅 속에 씨앗이 뿌리는 내렸는데 위에 뭐가 덮여져서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무슨 책이에요? 이게 중국의 북경은 문화대학교에서 출판한 책이에요. 북경은 문화대학교에서 나온 책인데, 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요거는 한인 천절 이야기하고 요거 즉 아들 뜻하는 거라고 했죠. 아니 불자 요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아니냐면은 봐봐요. 이게 과연 이게 맞을지, 이 뜻이 맞는지 이게 맞는지 한번 봐봐요. 적재면이에요. 셋째 아들인 거예요. 셋째 아들인데 여기 되게 역사적으로 엄청난 역사를 하시겠어요. 이분이 적재면이 다스리는 이 땅이 지진, 화산, 폭발해서 엄청나게 폭삭망해버려요. 그 우리가 다른 데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 그 부위가 그거예요. 아까 그때 폭삭망했어. 근데 도대체가 막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망했어. 온 곳 가서 이제 백성들 장사도 지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는 데가 없어. 근데 자기 매형, 그 누나 자연과 그 매형하고 그 정제거리 자기 형이 이제 도와준 거예요.
그게 부의의 시초예요. 재정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그게 부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줬어. 그런데 이 적재면이 다시 나라를 세우는데 어디 가서 나라를 세웠냐면은 지금의 서양 인도 있는 쪽에 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냥 엄청 반대를 한 거야. 누가 아버지 환인천재가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산악아국은 이미 천부로 비석됐거든. 멸망을 하고. 근데 그 땅에다 다시 그 옆에 가서 붙여서 나라를 세운다 하니까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환인천재하고 셋째 아들 적재면 사이가 엄청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뭘 세우겠다 하니까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한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식으로 이 글자는 이제 엉뚱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이 글자가 해석이 틀린다라고 하면은 이 글자가 들어간 다른 글자를 설명했을 때 이 설명이 안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아까 여기 있던 머리 혈자, 또 머리 숫자, 또 아까 이름 이야기하는 얼굴 면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다 뜻이 다 통하는 거고, 그 해석, 둘째 아들 누구야라고 셋째 아들 누구야라고 설명하면 다 뜻이 통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죠? 근데 얘처럼 이렇게 설명해서 이게 들어간, 기호가 들어간 이런 것들을 그럼 설명해서, 그럼 얘는 머리에 그럼 풀 심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머리 숫자인데, 이게 만약 이렇게 들어가서, 만약 풀이라고 한다라면은, 그럼 이거는, 이건 어떻게 눈목자 위에 이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도 끝도 이게 전부 다 얼마나 끼워 맞춘 거지. 그래서 이걸 왜 이들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은, 천부의 한인비기를 훔쳐가고 나서 보니까 이 문화가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글 없는 나라가 많이 있죠. 그죠? 지금도 글 없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한족들은 글을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것처럼 겨우 동굴이나 어디에 글자를 그 동물 세 발 닮은 거, 뭐 짐승 닮은 거 그림집 많이 나오죠. 동굴에 벽화로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다였었어요. 그게 천부의 학문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훔쳤다라는 소리 듣기 싫어. 그래서 자기들이 쓰는 상형의 개념, 이런 원시적인 글자의 개념을 거기다 진서 위에 더 씌워버립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애초에 자, 우리가 상용하는 한자가 약 47,0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글자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는, 지금 현대 쓰고 있는 글자는 14,000-15,000자면 다예요. 근데 이 8,000자만 알면 거의 다 한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 그때 주장처럼 세월이 오면서 하나씩 글자가 뜻이 전해지고 글자가 발전을 해 나왔다라고 주장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어느 누가 이 글자를 두고 이 글자를 내가 발전시켜야지 이러고 글자를 이렇게 변천을 해, 그 변화를 만들었다고요. 그 변화를 만들어서 세상이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세상이 어떻게 내용을 알게 했을까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많은 글자들을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누가 모아서 했을까요?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주로 다운받는 것도 아니고. 자, 이걸 바꿔가면서 해야 돼요. 늘 글로 짜죠? 상관을 못 짜, 죽은 아버지 못 짜, 생각을 못 짭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전주문자라고 해요. 전주라고 해요. 한번 뒤집었다는 거죠. 뭘 뒤집었냐? 이 부분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뒤집으면은 1이 뒤집으면 이렇게 될 테고 2이 뒤집으면은 이렇게 도대체 아무리 뒤집어도 이 모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뒤집은 게 아니죠. 그죠? 뒤집은 게 아닌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봐봐요. 늙었다는 건 흑토에다가 유성처럼 빛난다는, 흙이 유성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이게 늙었다는 겁니다. 자, 늙었다는 게 뭐냐? 흙은 꽤 오래 살죠? 이 땅은
세상 처음부터 존재했던 겁니다. 그 땅만큼 오랜 수명을 가진 게 없죠. 땅은 세상 만물을 다 보듬고 있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의 피도 거기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흘린 피를 이 땅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곳 하나 이 피가 묻히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그게 늙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땅의 가치가 빛난다는 게 뭐냐? 땅의 가치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게 비옥해져서 온갖 만물을 다 보듬고 길러낸다는 겁니다. 이걸 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비유하니까 늙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힘은 떨어지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축적을 해서 엄청 현명하게 땅처럼 넉넉해졌죠. 젊으신 분이니까 똑똑하다고 지혜롭다 할지 모르지만 늙은이만큼 똑똑하지 못합니다. 왜냐? 인생은요,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경험이 몸 안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난다고 하는 겁니다. 유성이 쫙 떨어져서 빛나잖아요. 그래서 노인은 이거 늙을 놓자요. 빛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수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환인천재에 빛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그래서 이게 노인 노자가 된 거예요. 환인천재에 늙어서 굉장히 지혜로웠던 분이죠. 자, 놈자자 보십시오. 똑같은 거인데 흰백자가 있죠. 이분이 이렇게 세상을 밝힌 분이라서 이걸 놈자자라고 해요. 놈이라고 한 거예요. 왜? 환인천재이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놈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놈은 표면한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놈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게 돼요. 모두라는 거. 그 어떤 놈의 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놈이라고 했을 때 얘한테 가서 머물러서 해석하면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표의 문자가 맞죠. 해석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걸 설명을 하면 뭐가 되냐 하면은 자, 여기 오늘 김진명 선생님이 오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사람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머리와 목, 몸통, 허벅지, 그 다음에 나머지 다리, 발목을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되죠. 활궁자라고 하죠. 얘네들 여기다 활궁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몸궁자입니다. 몸이라고 해야 이런 아까 말씀하신 홍익 같은 이 글자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활이 무슨 움직이는 거 얘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작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활이 뭐 움직여갖고 그 넓어져. 활이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의 사람이 움직여서 넓게 글로벌한 광폭적인 행보를 뜻하는 게 넓은 홍자인데 이게 활로 얘들은 활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막히는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고자에 보면은 몸통이 있고 하반신만 이렇게 있어요. 아까 교원 영생할 때 교자 쓸 때 똑같은 거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경교하다라고 하죠. 공교하는 게 뭘 경교하다라고 하나 하면은 이게 머리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생각이 없는 거지. 생각 없이니까 공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재주만 있고 깊은 생각이 없으니까